챈서리 레인 일대는 지금 긴 방학 기간이다. 법과 형평법이라는 무거운 배들이 정박해 쉬고 있다. 이 배들은 티크로 만든 단단한 몸체에 구리 바닥, 철못으로 꽉 괴맨, 화려하긴 해도 속도는 느린 클리퍼 같은 배들이다. 유령 같은 의뢰인들이 서류를 읽어달라며 더도는 플라잉 더치맨 호는 지금 어디에 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법원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공공기관들은 뜨거운 한숨 속에 잠들어 있다. 웨스트민스터 홀은 밤엔 나이팅게일이 노래할 법한 고요한 곳이 되었고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을 거닌다. 템플, 챈서리 레인, 서전츠인, 링컨스인, 그리고 필드까지 모두 썰물 때 물이 빠진 항구처럼 고요하다. 진행 중이던 사건들은 멈춰 있고 사무실들은 닻을 내린 배처럼 한가하다. 어정쩡한 자세로 앉아있는 서류 담당자들은 법정이 다시 열릴 때까지 꼼짝하지 않는다. 법정의 바깥 문들은 하나둘 굳게 닫히고 전령과 수포는 집사 사무실의 한 무더기로 쌓인다. 링컨스 인 홀 밖의 돌바닥 틈새에는 풀이 자랄 수도 있겠지만 늘 그늘에 앉아 파리를 쫓으려고 흰 앞치마를 머리에 둘러쓴 진분들이 조심스럽게 풀을 뽑아 먹는다. 법관은 딱 한 명만 도시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그도 일주일에 2번만 법정에 나온다. 그가 지금 서킷을 돌고 있는 지방 법정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얼마나 놀랄까? 털복숭이 가발도, 붉은 치마도, 모피도, 창병도, 하얀 지팡이도 없이 하얀 바지와 모자를 쓴 수염을 깎은 신사가 법관의 표정을 짓고 있다. 그의 코에는 햇빛에 벗겨진 나무 껍질 같은 자국이 있고 지나가다 조개 가게에 들러 차가운 생강 맥주를 한 모금 마시기도 한다. 영국 변호사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 4개월이나 되는 긴 여름 방학 동안 이들이 없으면 영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이 나라의 보호막과 방패는 지금 쓰이지 않고 있다. 늘 의뢰인의 감정을 무시한 상대방에 대해 격렬히 분노하는 그 변호사는 스위스에서 잘 지내고 있고 상대방을 냉담하게 비판하는 변호사는 프랑스의 휴양지에서 한껏 즐거워하고 있다. 작은 일에도 눈물을 펑펑 쏟던 그 변호사는 6주째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법정에서 법률 전문 용어를 늘어놓으며 판사를 졸게 만드는 그 변호사는 지금 콘스탄티노플의 건조하고 먼지 낀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 또 다른 변호사들은 베니스의 운하, 나일강의 2번째 폭포, 독일의 온천, 그리고 영국 해안의 모래사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챈서리 레인 한복판에서는 이들을 거의 만날 수 없다. 만약 누군가 이 낯선 땅을 떠돌다가 고민에 사로잡힌 소송 당사자를 만나면 둘은 서로 겁을 먹고 각자 다른 그늘로 도망칠 뿐이다. 요즘은 몇 년 만에 가장 더운 긴 방학이다. 모든 젊은 서기들은 열렬히 사랑에 빠져 있고 마게이트, 램스게이트, 그레이브샌드 같은 곳에서 연인과의 행복을 꿈꾼다. 중년 서기들은 가족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법정에 길 잃은 개들은 계단이나 그늘진 곳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며 짧게 짖는다. 거리에 맹인 안내견들은 주인들을 펌프나 양동리에 부딪히게 만든다. 처양이 드리워진 가게, 물을 뿌린 보도, 그리고 금붕어가 헤엄치는 수조가 있는 곳이 작은 안식처가 된다. 템플반은 너무 더워서 인근 스트랜드와 플리트 스트리트를 온종일 데우는 난로 같은 존재다. 밤새 그곳을 따뜻하게 달군다. 법조인들이 모여있는 인스 오브 코트 근처에는 더위를 조금 식힐 만한 사무실도 있긴 하지만 그런 무미건조함을 대가로 얻는 시원함이 과연 가치 있을까 싶다. 그 주변 작은 골목들은 햇살을 받아 한층 더 뜨겁게 달궈져 있다. 크룩 씨가 사는 코트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은 집안에서 쫓겨난 듯 길가에 의자를 꺼내 앉아 있다. 물론 크룩 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고양이와 함께 골목에 앉아 글을 읽는데 고양이는 더위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솔스 암스펍에서는 이번 시즌 하모닉 미팅을 중단했고 리틀 스윌스라는 가수는 강가의 전원 정원에서 공연 중이다. 그는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희극적인 노래를 부르는데 홍보 문구에는 가장 예민한 감성을 가진 이들의 마음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 법률가 동네 전체에는 녹슨 베일이나 거대한 거미줄처럼 긴방하게 한가로움과 생각에 잠긴 기운이 드리워져 있다. 쿡스코트 커스터 스트리트에 있는 법률 문구점 스네그스비 씨는 이 긴 방학 기간 동안 마음속 깊이 그 분위기를 느낄 뿐 아니라 자신의 일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방학 때가 되면 스테이플링과 롤스 야드에서 더 한가로워지고 생각도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두 견습생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우리 섬을 온통 둘러싼 바다를 생각할 수 있다니 참 신기한 일이야. 그날 오후 긴 방학 중 스네그스비 부부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손님은 많지 않고 꽤 선별된 편인데 초대된 이는 체즈밴드 부부가 전부다. 체즈밴드 씨는 자신을 항해선에 비유하는 걸 즐기는데 그래서 낯선 사람들은 그가 항해업에 종사한다고 오해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성직자라고 말한다. 특정 종파에 속하지는 않지만 주변 비난자들은 그가 가장 중요한 종교적 주제에 대해 크게 인상적인 말을 하는 건 아니라 여기며 스스로 자원해서 설교하는 걸 별로 의무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종자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스네그스비 부인이다. 그녀는 최근에 이체드밴드라는 배에 승선했다가 무더위에 약간 화끈거릴 때 그 배에 주목하게 되었다. 스네그스비 씨가 스테이플 인의 참새들에게 말하길 우리 아내는 종교가 조금은 날카로운 게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구스터는 체드밴드가 4시간씩이나 설교를 늘어놓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를 모시기 위해 다과실을 정성껏 준비한다. 가구는 먼지를 털고 흔들어 깨끗이 하고 스네그스비 부부의 초상화도 젖은 천으로 닦아내며 최상의 찻잔 세트를 꺼낸다. 맛있는 신선한 빵, 바삭한 크러스트, 차가운 버터, 얇게 썬 햄, 혀 고기, 독일식 소시지, 그리고 파슬리 위에 가지런히 놓인 엔초비, 갓 낳은 따뜻한 달걀과 버터를 발라 구운 토스트까지 준비했다. 왜냐하면 체드밴드는 꽤나 많이 먹는 벤 입가빈한 자들은 먹보배라고 부른다. 칼과 포크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도 장점이다. 스네그스비 씨는 제일 좋은 코트를 입고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손을 가리고 정중하게 기침을 하며 아내에게 묻는다. 사랑, 체드밴드 부부는 몇 시쯤 오기로 했지? 6시에 온대. 스네그스비 부인이 말했다. 스네그스비 씨가 느긋하게 벌써 지났네 하고 말했다. 손님들 오기 전에 먼저 시작할래요. 스네그스비 부인이 약간 야단스럽게 말했다. 스네그스비 씨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아니야. 사랑아, 난 그냥 시간을 말한 거야. 하고 조용히 기침을 했다. 시간이 뭐죠? 영원에 비하면 스네그스비 부인이 되물었다. 정말 그렇지. 사랑아. 스네그스비 씨가 말했다. 하지만 다과를 준비할 땐 아마도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 정해진 시간에 차 마시는 게 제일 좋지. 맞추라니. 스네그스비 부인이 엄하게 반복했다. 마치 체드밴드 씨가 싸움꾼인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아. 스네그스비 씨가 말했다. 그때 구스터가 침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살랑살랑 작은 계단을 내려오며 갑자기 나타났다. 얼굴이 빨개진 채로 다과실에 들어서더니 체드밴드 부부가 마당에 나타났어요. 하고 외쳤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안쪽 문에서 종이 딸랑 울리자 스네그스비 부인에게서 알림 절차를 생략하면 바로 성인 후원자한테 다시 보내버린다는 엄한 경고를 들었다.
갑자기 긴장한 구스터는 그 절차를 엉망으로 해버려서 치즈민 부부 아니 그러니까 그 이름 뭐더라 하고 얼버무리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물러났다. 체즈밴드 씨는 노란 얼굴에 통통한 웃음을 가진 몸속에 기름기가 잔뜩 들어있는 것 같은 인상이다. 부인은 엄하고 엄숙해 보이며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체즈밴드 씨는 걷는 모습이 무겁고 어색해서 마치 공을 배워서 두 발로 걷게 한 것 같다. 팔이 거추장스러운지 어쩐지 구부정하게 몸을 숙이려 하고 땀이 많이 나며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큰 손을 들면서 이제 설교할 거예요 라는 신호를 보낸다. 여러분, 체즈밴드 씨가 말했다.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주인과 주인 부인, 젊은 처녀들과 젊은이들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내가 왜 평화를 바라는지 아시나요? 평화가 뭘까요? 전쟁일까요? 아니요. 다툼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쾌적하고 평온하며 기쁜 것이지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네그스비 부인이 깊이 감명받은 표정을 짓자 스네그스비 씨도 적절하다 싶어 아멘 하고 말했다. 모두가 좋게 받아들였다. 이제 여러분, 체즈밴드 씨가 계속 말했다. 이 주제에 관해서라면 구스터가 나타난다. 스네그스비 부인은 체즈밴드를 똑바로 쳐다보며 무시무시하게도 낮고 으스스한 목소리로 나가 하고 아주 또렷하게 말한다. 자, 여러분, 체즈밴드 씨가 말한다.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내 소박한 길에서 그것을 더 나아지게 하려 하니 그때 구스터가 알 수 없는 목소리로 1781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 음산한 목소리가 더 엄숙하게 나가 하고 반복한다. 자, 여러분, 체즈밴드 씨가 이어서 말한다. 사랑의 마음으로 묻고자 하노라. 계속 구스터가 1782를 되풀이한다. 체즈밴드 씨는 시달림에 익숙한 사람처럼 잠시 멈춰 천천히 턱을 접으며 두툼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처녀의 말을 들어보자. 말해라 처녀여. 1782호. 선생님, 그가 셔링 요금이 뭔지 알고 싶어 하셔서요. 구스터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한다. 뭐라고? 체즈밴드 부인이 묻는다. 그는 요금을 내야 한다는 거야. 구스터가 답한다. 그가 1실링 8펜스를 고집하시고 아니면 상대방을 소환하겠대요. 스네그스비 부인과 체즈밴드 부인이 점점 격앙되려 할 때 체즈밴드 씨가 손을 들어 소란을 잠재운다. 여러분, 그가 말한다. 어제 다 하지 못한 의무가 생각나네. 벌을 받아야 할 걸세. 불평하지 말아야 하네. 라첼, 팔펜스 내거라. 스네그스비 부인은 숨을 고르면 안편을 빤히 쳐다본다. 저 전도사 말 들었죠. 하는 표정이다. 체즈밴드 씨는 겸손과 기름진 미소로 빛나고 체즈밴드 부인은 돈을 낸다. 체즈밴드 씨는 이런 빚과 계산을 아주 작은 단위까지 기록해 두고 별것 아닌 일에도 공개하는 버릇이 있다. 여러분, 체즈밴드 씨가 말한다. 8펜스는 작은 돈일세. 1실링 4펜스였어도 혹은 2실링 반이었어도 무방했을 걸세. 오, 기뻐하세. 기뻐하세. 오, 기뻐하세. 그 말은 시 구절처럼 들린다. 체즈밴드 씨는 의기양양하게 탁자 앞으로 걸어가 의자를 잡기 전에 손가락으로 경고하듯 손을 든다. 여러분, 그가 말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것은 무엇인가? 다과라네. 우리에게 다과가 필요한가? 그렇다네. 왜 필요한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네. 죄인일 뿐이기 때문이지. 땅에서 온 자이기 때문이네. 공기에서 온 자가 아니기 때문이지. 우리는 날 수 있는가? 아니다, 날 수 없네. 왜 날 수 없나? 스네그스비 씨는 앞서 말한 요점이 성공적이었다고 믿으며 쾌활하고 약간 아는 체하는 듯한 어조로 날개가 없잖아요. 하고 살짝 덧붙인다.
하지만 곧바로 스네그스비 부인에게 눈총을 받는다. 자, 여러분. 체즈 밴드 씨가 스네그스비 씨 말을 완전히 무시하며 다시 이어간다. 우리가 왜 날지 못하는가? 걷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인가? 그렇다네. 그런데 걷기 위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못 걷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다리가 우리 몸을 못 받치고, 무릎은 구부러지고, 발목은 삐끗하며, 우리는 당에 쓰러지게 되네. 그렇다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필요한 힘은 어디서 오나? 이게 체즈밴드 씨가 탁자 위를 슬쩍 바라보며 말한다. 여러 가지 빵, 우유에서 만든 버터, 달기 낳은 달걀, 햄, 햄의 일종인 훈제혀, 소시지 같은 음식에서 오나? 맞네. 그렇다면 앞에 놓인 좋은 음식을 함께 먹자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체드밴드 씨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긴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그저 그들이 괴롭히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누구나 체즈밴드 스타일의 연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많이 칭찬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체즈밴드 씨는 잠시 말을 마치고 스네그스비 씨의 탁자에 앉아 엄청나게 먹고 마시기 시작한다. 그가 어떤 음식이든지 그것을 앞서 말한 기름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그의 몸에 완전히 내재되어 있어. 먹고 마실 때마다 대규모 기름 공장처럼 일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긴 방학 저녁, 쿡스코트의 커지터 스트리트에서 그는 엄청난 작업을 펼쳐 창고가 꽉 찬 것처럼 보였다. 이쯤에서 구스터는 첫 실패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과 집안을 망신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그 중에는 갑자기 접시로 체드밴드 씨 머리 위에서 시끄러운 군악을 연주하다가 이어서 머핀을 씌워드리는 행동도 포함된다. 이때쯤 구스터가 스네그스비 씨에게 누군가가 부른다고 속삭인다. 가게. 너무 자세히 말하긴 뭐하지만 스네그스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좋은 손님 여러분, 잠시 양해해 주시길 하면 해려간다. 그가 내려가자 두 견습생이 경찰관을 두러지게 바라보고 있다. 경찰관은 한 너덜너덜한 옷차림의 아이를 팔로 붙잡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스네그스비 씨가 묻는다. 이 아이가 경찰관이 말한다. 계속 가라고 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아서요. 난 늘 움직이고 있어요. 아저씨. 아이가 팔로 얼굴을 닦으며 외친다. 태어난 뒤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를 더 움직여야 하죠? 경찰관이 침착하게 말한다. 이 아이가 계속 가라고 말해도 움직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연행해야겠어요. 제가 아는 한, 이 꼬마는 꽤나 완고한 놈입니다. 정말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자 아이가 머리를 붙잡고 발을 바닥에 내리치며 소리친다. 어디로 가야 하겠어요? 정말. 그딴 소리 하지 마. 내가 바로 처리해 버릴 테니까. 경찰관이 무심하게 흔들어댄다. 내가 5번이나 말했단 말이다. 계속 움직이라고. 근데 어디로요? 아이가 묻는다. 스네그스비 씨가 한숨을 쉬며 손으로 살짝 기침을 가리며 말한다. 정말, 그게 질문이로군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이죠. 내 지시는 그게 아니에요. 경찰관이 대답한다. 내 지시는 이 아이가 그냥 움직여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자, 조, 잘 들어라. 국회의 거물들이 몇 년째 움직여라는 기본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너나 다른 누구에게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단 하나의 대원칙이 있다. 이 세상에선 내 이상한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적 처방. 움직여라. 내가 떠나라는 건 절대 아니다. 그건 거물들도 의견이 다르니까 움직여라. 스네그스비 씨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망 없는 기침만 할 뿐이다. 이때 체드밴드 부부와 스네그스비 부인도 말다툼 소리를 듣고 계단 위로 나타난다. 구스터는 복도 끝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고 온 집안이 모여들었다. 경찰관이 말한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 아이를 아시나요? 아이가 당신을 안다고 해요. 스네그스비 부인이 목청 높여 외친다. 아니요, 몰라요. 스네그스비 씨가 계단 쪽을 바라보며 말한다. 내 사랑, 잠깐만 참아줘. 이 아이에 대해 내가 아는 게 있는데 그 아이에게 나쁜 건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좋은 면도 있을지도 몰라. 경찰관 씨. 그리고 그는 자기 겪은 일들을 이야기한다. 다만 동전 반쪽 이야기는 빼고. 경찰관이 말한다. 그렇다면 이 아이 말에 근거가 있었던 셈이군요. 내가 홀본에서 아이를 잡았을 때 당신이 그 아이를 안다고 했죠. 그때 군중 속 한 젊은이가 당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애가 연락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모양인데, 아, 저기 그 젊은이가 왔네요. 여기서 구피 씨가 등장한다. 그는 스네그스비 씨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에 서 있는 여자들에게는 사무관 특유의 친절한 태도로 모자를 살짝 만진다. 사무실에서 막 나오는 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구피 씨가 법률 문서 상인에게 말한다. 그리고 당신 이름이 언급되어서 이 일은 제대로 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참 고마운 일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스네그스비 씨가 답하며 또 한 번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지만 역시 반소인 이야기만은 빼놓는다. 그러자 경찰관이 조에게 말한다. 자, 내가 사는 곳을 알겠구나. 토모롤론이라는 데서 살고 있지? 그곳은 꽤 순수한 동네지. 그렇지. 더 좋은 데 갈 수가 없어요. 아저씨, 조가 대답한다. 만약 내가 순수한 좋은 동네로 가면 아무도 나 같은 애한테 방을 안 내줄걸요. 누가 내같이 골칫덩어리한테 방을 내주겠어요. 네가 많이 가난하구나. 경찰관이 묻는다. 네, 진짜로 아주 가난해요. 조가 말한다. 이제 판단은 아저씨가 하세요. 제가 이 두 개의 반소인을 저 사람한테서 뽑아냈어요. 경찰관이 그걸 꺼내 보이며 말한다. 그냥 손을 대기만 했을 뿐인데 그게 남은 거예요. 스네그스비 씨, 조가 덧붙인다. 한 여자가 나한테 준 소인이었어요. 그 여자는 한여라면서 내 길을 지나가다 이 집이랑 전에 내가 서류 준 사람 죽은 집, 그리고 그 사람이 묻힌 묘지까지 알려달라고 했죠. 그 여자가 물었어요. 내가 잉크윗겠니? 하길래 네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그 장소들 다 보여줄 수 있니? 했고 네 했죠. 그럼 그렇게 해서 했더니 소인 하나를 주고는 훔쳐갔어요. 그리고 소인도 별로 못 썼죠. 조가 더럽고 젖은 눈으로 말한다. 토물언론에서 바꿀 때 5실링을 내야 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잠자는 사이에 5실링 훔쳐가고 또 다른 애가 9펜스를 훔쳐갔어요. 집주인은 술값으로 돈을 엄청 더 받아 챙겼고요. 그 여자가 소인 준 얘기를 누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냐. 경찰관이 비웃으며 묻는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저씨, 조가 대답한다. 아무도 안 믿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이야기예요. 보시다시피 이 아이가 어떤 놈인지 알겠죠? 경찰관이 사람들에게 말한다. 스네그스비 씨, 이번에 안 잡으면 이 애가 움직이게 하겠다고 보증하겠습니까? 안 돼요. 스네그스비 부인이 계단에서 소리친다. 얘야, 남편이 애원하듯 말한다. 경찰 아저씨, 이 아이 분명 움직일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알잖아요. 스네그스비 씨가 말한다. 언제나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불쌍한 조가 대답한다. 그럼 움직여라. 경찰이 단호하게 말한다. 내가 해야 할 일 알잖아. 해라.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할 거란 걸 기억해라. 돈 잘 챙기고 빨리 5마일이라도 떨어지는 게 모두에게 좋다. 그 말을 남기고 해지는 쪽을 가리키며 거기로 가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경찰은 인사하고 어두운 길로 걸어간다. 철제 모자를 손에 든 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하려고 한다. 조가 얘기한 여인과 소인 이야기는 다들 어느 정도 호기심을 자극했다.
증거에 관심 많고 긴 휴가 동안 좀 지친 구피 씨는 그 관심을 살려 정식으로 조를 신문하기 시작한다. 그 모습이 여자들에게 꽤 흥미롭게 보였고 스네그스비 부인은 다소 흐트러진 다과상을 미안해하며 구피 씨를 위로 삼아 차 한 잔 마시자고 정중히 초대한다. 구피 씨가 흔쾌히 수락하자 조는 거실 입구로 불려가서 구피 씨 손에 이끌려 증인 다듬기에 들어간다. 버터 장수처럼 여기저기 다듬고 다루며 조를 다그치는 신문은 꽤 길고 무언가를 끄집어내려 애쓰지만 별성과는 없었다. 구피 씨는 자신의 솜씨를 믿고 있었고 스네그스비 부인은 이 신문이 자신의 호기심을 채워줄 뿐 아니라 남편의 일도 법적으로 한 단계 올려준다고 생각했다. 그 와중에 우일 사업 중인 체드밴드 씨는 잠시 자리 잡고 기다리는 중이다. 자, 이해가 끝까지 버티는 건가? 아니면 켄지와 카보이 사무실에서 만난 어떤 일보다도 특별한 게 있는 건가? 구피 씨가 중얼거린다. 체드밴드 부인이 스네그스비 부인에게 속삭이고 스네그스비 부인이 설마 라며 반응한다. 몇 년째죠? 체드밴드 부인이 답한다. 켄지와 카보이 사무실을 몇 년이나 알고 있거든요. 스네그스비 부인이 자랑스럽게 구피 씨에게 설명한다. 체드밴드 부인이분이 바로 그분의 아내이고 목사인 체드밴드 씨와 함께요. 아, 정말이군요. 구피 씨가 말했다. 지금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체드밴드 부인이 말한다. 무슨 일에 직접 관여한 적 있으세요? 부인, 구피 씨가 신문을 이어간다. 아니에요. 아무 일에도 관여하지 않으셨다고요. 구피 씨가 다시 묻는다. 체드밴드 부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럼 아마 누군가와는 아시는 사이였겠죠? 그 사람이 무슨 일에 관여했을 수도 있고요. 구피 씨가 법정에서 쓰는 기법처럼 대화를 이끈다. 그것도 정확히는 아니에요. 체드밴드 부인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그것도 정확히 아니군요. 구피 씨가 되풀이한다. 좋아요. 자, 부인. 켄지와 카보이 사무실과 어떤 거래가 있었던 사람이 당신 아는 사람이었나요? 지금은 거래가 뭔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성이었나요? 여성인가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곧 물어볼 겁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 둘 다 아니에요. 체드밴드 부인이 여전히 대답한다. 아, 아이인가요? 구피 씨가 말하며 그날따라 예리한 전문가 눈빛으로 감탄하며 스네그스비 부인을 본다. 자, 부인, 어떤 아이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드디어 맞췄네요. 체드밴드 부인이 다시 딱딱한 표정으로 말한다. 아마 선생님 시대 전 일이에요. 외모를 보니 짐작하건대요. 저는 에스더 섬슨이라는 아이를 맡아서 돌봤어요. 그 아이는 켄지와 카보이 사무실 사람들이 세상에 내보낸 아이였죠. 섬슨 양이요. 구피 씨가 신나서 외친다. 저는 그냥 에스더라고 불렀어요. 체드밴드 부인이 엄격하게 말한다. 그때는 양 따위 안 붙였어요. 에스더, 이리 와. 에스더, 저리 가. 하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죠. 자, 부인. 구피가 방 안을 가로질러 걸으며 말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아이가 처음 이 도시로 왔을 때 돌봐준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당신 손을 잡게 해주세요. 그 순간 체드밴드가 기회를 보고 신호를 보냈다. 머리가 김이 나는 듯 뜨거웠지만 손수건으로 닦으며 일어섰다. 스네그스비 부인이 살짝 쉿하고 속삭였다. 자, 여러분. 체드밴드가 말한다. 우리는 적당히, 물론 제가 보기엔 적당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공된 음식과 음료를 나누었습니다. 이 집이 땅의 비옥함으로 오래오래 번창하기를, 곡식과 와인이 풍성하기를, 성장하고 번영하고 발전하며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눈 게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또 무엇을 나누었나요? 영적인 깨달음이죠. 그렇다면 그 깨달음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바로 이 친구로부터. 체드밴드가 가리키자
조가 뒤로 한숨 푹 내쉬고 앞으로 한 번, 옆으로 한 번 기웃거리며 체드밴드를 바라봤다. 체드밴드의 진심이 뭔지 확신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 친구야, 체드밴드가 말한다. 너는 우리에게 진주고 다이아몬드고 보석이란다. 왜냐고? 모르겠어요. 조가 대답한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 친구야, 체드밴드가 다시 말한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유로 너는 우리에게 보석이란다. 내가 뭐냐? 들판의 짐승이냐? 아니지. 하늘을 나는 새냐? 아니고. 강이나 바다의 물고기냐? 아니야. 넌 인간 소년이란다. 인간 소년? 얼마나 멋진 일인가? 왜 멋지냐고? 너는 지혜의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너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란다. 내가 나무 막대기나 돌멩이, 기둥이 아니기 때문이지. 아, 반짝이는 기쁨의 흐름이여. 날아오르는 인간 소년이여. 그럼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시키겠니? 내 친구야. 아니지. 왜 시키지 않느냐고? 네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고 희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며 죄의 상태에 있고 속박된 상태이기 때문이란다. 내 친구야. 속박이 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물어보자꾸나. 체드밴드가 말을 이렇게 무겁게 이어가자 점점 정신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조는 오른팔로 얼굴을 가리며 하품을 크게 했다. 스네그스비 부인은 분노하며 조가 악마의 하수인이라고 확신했다. 여러분, 체드밴드가 다시 그 특유의 살찐 미소를 지으며 둘러보았다. 내가 겸손해져야 하고 시험받아야 하고 굴욕을 겪어야 하며 바로잡혀야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지난 주일에 내가 자랑스레 3시간 동안 뭔가를 배우려 할 때 실수를 했다. 이제 내 빚은 겨우 정리되었고 채권자는 합의를 받아들였다. 오, 우리 기뻐하자. 정말 기뻐하자. 스네그스비 부인이 크게 놀랐다. 여러분, 체드밴드가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말했다.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다. 내 친구야, 내일 다시 와서 이 훌륭한 부인에게 내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여러 즐거운 날에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는 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는 무조건 빨리 가고 싶다는 듯 어떻게 고개를 끄덕였다. 구피가 동전을 던져주었고 스네그스비 부인은 거스터에게 조가 안전하게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라고 불렀다. 하지만 조가 내려가기 전에 스네그스비 씨는 식탁 위에서 남은 고기를 몇 조각 챙겨주었고 조는 그것들을 품에 꼭 안고 나갔다. 그래서 체드밴드는 사람들이 그의 지긋지긋한 헛소리가 길게 이어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들 하지만 일단 시작했으면 그만두는 게 더 신기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잠시 사생활로 물러나 기름 장사에 적은 저녁 자본을 투자할 때까지 숨어 있었다. 조는 긴 방학 동안 블랙프라이어스 다리 쪽으로 가서 돌바닥 구석에 앉아 끼니를 때웠다. 그곳에서 조는 구역구역 음식을 씹으며 빨갛고 보랏빛 연기가 뒤섞인 구름 위로 반짝이는 세인트폴 대성당 꼭대기에 큰 십자가를 올려다봤다. 그 십자가는 조 눈에 이 고대하고 뒤죽박죽인 도시의 황금빛 최고봉이자 너무 높아서 닿을 수 없는 혼란 그 자체처럼 보였다. 조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는 저물고 강물은 빠르게 흐르며 사람들은 두 줄로 나뉘어 흘러갔다. 모두 무언가를 향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조도 이제 움직여라 는 말을 듣고 다시 움직여야 했다.